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맛의 초대석에서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동산 예비 박사님, 척척 박사 김재근 선생님 모시고 오늘 또 이슈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근 소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나요? 저희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분명 김재근 소장이 세금 영상 한번 푼다라고 했는데 그게 자꾸 저번 달에도 이슈 있어서 밀리고 사실 그래도 세금을 할까 아니면 한강 르네상스를 할까 막 이러다가 SVB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발음이 어려운 두 개를 그렇죠. 뭉쳐놔서 V랑 B랑 뭐가 다른 거예요?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 파산. 당장 최근 이슈라고 하기에는 이미 벌써부터 방송들이 많이 나왔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우리 부동산 관점에서 한번 좀 제대로 짚어보고자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SVB 파산 사태, 이게 리먼 사태 재현되나? 뉴스 기사 여러분들 이미 많이들 접해 보셨을 겁니다. SVB 은행이 지금 뭐 파산을 했다. 이게 금융위기로 연결되냐 안 되냐, 여파가 크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렇게까지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 많지만 유명한 사진이죠.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저거 뭐야, 빅쇼트 영화에 나오는 장면 아닌가 혹시? 맞아요. 아, 맞구나. SVB 파산 자체가 제2 리먼 사태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금융위기 재현이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금융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실물 경제로도 많이들 전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큰 거 오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SVB 사태랑 그리고 리먼 사태랑 이제 유사한 부분도 분명 존재하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를 차이점들을 알아보면서 과거를 한번 복귀해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되는지 한번 준비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리먼 브러더스 파산부터 해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빠숑님은 그때 당시 이제 현장에서 딱 보셨으니까 기억이 잘 나실 텐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몇 년도에 터졌는지 기억나시나요? 리먼 브러더스가 먼저인가요? 서브프라임 먼저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그러니까 아무튼 2007년에 먼저 터졌고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온 거죠. 역시 전문가 앞에서는 질문을 해도 딱 정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2008년도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 네. 사실 앞서서 먼저 터졌었어요.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자체는 2007년도에 먼저 사건이 터졌었고요.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부동산 둔화 연파는 제한적이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낙관해도 된다. 라고 2007년도 당시에 언급을 했었었죠.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제 커지면서 리먼 브러더스가 이제 파산을 하기까지 됩니다. 전년도만 해도 괜찮다 이랬는데 파산. 2022년도에 괜찮다 했는데 SVB 은행이 파산을 해버리는 거죠. 당시 200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도 리먼 사태 영향 크지 않다. 그러고서부터 시작이었던 거죠. 네. 2008년도에 리먼 사태 터지고서 우리 12년도까지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기사만 봐도 네.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막 저때 그냥 우울했어요, 맞아요. 네. 뭐 떨어진다는 기사밖에 없고 뭐 대책 나왔어도 그때 당시 대책 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 지나봤는데 뭐 시총만 27조가 떨어졌다. 맨날 역대 최대 떨어진다. 뭐 그리고 어떻게 따지면 12년도면 이제 바닥인데 지금 바닥 아니다. 비관론이 더 팽배해지는 상황이었었죠. 맞아요. 그때 정말 어려웠었던 게 시행사들 부도 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시공사들도 많이들 힘들었었죠. 자금 경색돼가지고 지금 일본 시공사들 다 흔들렸었어요. 되게 힘들었습니다. 50위에 있는 건설사들조차도 위기가 정말 심각하다. 그룹사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사들은 그래도 버텨나갔는데 그렇죠. 그냥 독자적인 건설사들은 많이 망했어요. 부도율 가장 높은 업종이 건설업이다. 건설사 왜 자꾸 쓰러지냐. 벼랑 끝이다. 부도위기에 몰린 건설사들. 시행사들은 얘기도 안 나와요. 시행사들 이미 다 죽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행사들하고 일을 많이 했으니까 결국 리서치할 때 그 한남대교를 건너가면 강남대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신사역부터 해서 양재역까지가 강남대로인데 시행사들이 보통 거기 다 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시행사들은 사무실 작아요. 사무실 하나만 되거든요. 4,800개가 있다 그랬어 거기 시행사가. 2008년도에. 네. 근데 2012년도에 5분의 4가 다 망했다 그랬었거든요. 반토막도 아니고 5분의 4가. 다 망한 거지 그러니까. 큰 데 빼고는요. 사람들이 이제
아리까리 하는 거예요. 어게인 2008년이냐 지금 2023년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 묘하게 느낌이 2007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나왔었고 네.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근데 2008년도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었나요? 아니죠. 뭐 살짝 흔들리더니 계속 올라갔죠. 오히려 2009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예.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막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기분 나빴던 해가 2012년도였었고 그 전까지는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랬었어요. 계속 꿈틀꿈틀하면서 또 갑자기 또 막 막판에는 막 노도광 막 올라가고 막 2011년도 되어서 막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2009년도 쫙 떨어지다가 계속 2012년도에 사실상 이제 바닥을 찍고 저땐 바닥인지 몰랐지. 네. 우울했던 시기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바닥이었어. 바닥이었다. 이때도 분위기가 그렇게 반등되진 않았어요. 계속 횡보장하면서 조금씩 지수상으로 올라갔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 뛴다. 분양했다면 완판되고 이게 2015년도거든요. 14년도만 해도 분양 누가 받냐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저때 그 아크로 요파크 저때 분양했어요. 그쵸. 아리팍 이거. 제가 수조사했기 때문에 잘 알죠. 예, 조사 결과가 3번 조사했거든요. 예, 조합장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거야.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해서 조합에 제출했는데 맞냐고 다시 하자 그래서 제가 조합에서 다시 의뢰해서 또 했어 조사를. 똑같이 나와서 아무튼 그렇게 분양했었죠. 기억이 나네요. 그때 아리팍을 받았어야 됐는데 하면서 미분양이 한 며칠 났었어요.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시장을 보다 보면 분양권이 먼저 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이 뛰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막 올라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라든지 그렇죠. 이런 애들 움직이는 게 이제 대체제들. 흐름이죠. 분양권이 15년도 때 먼저 뛰었었지 아파트도 이때는 좀 가시적으로 올라가긴 했었지만 사람들이 15년도도 아직이다. 아직 떨어져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도 이제 본격 상승을 15년도라고 가정했었을 때 쎄한 거예요 느낌이. 2022년도에 미국발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되기 시작하면서 휘청휘청 되더니 집값 막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금융권까지도 움직이네. 그러네요. SVB 은행이 파산까지 하면서 살짝 이거 리먼 사태 때랑 또 느낌이 한번 오고 이게 비슷한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는 해드렸었어요. 근데 2008년도 재현이다. 어게인 2008 하면서 이제 큰 거 온다. 이제부터 쫙 떨어진다라는 거죠. 하락이 뭐 한 3년 간다, 5년 간다, 누구는 8년 간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죠. 누구는 뭐 다 팔고 2030년에 사라고 그쵸. 예, 하셨던 분도 계시죠. 예. 그분이 왜 2030년도 8년 하락을 주장할까라고 보다 보니까 이전 장이랑 비슷하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본격적인 폭락이 2004년도에 오면서 그러면 2027년도 정도에 바닥을 찍고 바로 반등하지 않고 횡보 조금 하다가 올라가는 시점이 2030년도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닐까. 뭐 어영부영 뭐 7, 8년 되니까 그래서 8년 하락 주장하시는 건가? 라고 볼 수도 있죠. 느낌이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야 다른 것 같아. 이미 우리는 선반영 됐다. 2022년도부터 빠졌잖아요. 근데 이전 장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괜찮았었고 2008년도에도 괜찮았었고 2009년도 중순 되면서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니까 그냥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이제 하나씩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빠숑님 혹시 영화 빅쇼트 보셨나요? 10번도 더 봤죠. 너무 좋아하는 영화예요, 진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안 보셨으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정말 잘 만든 그때 당시 상황들을 잘 반영한 영화인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월가의 탐욕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진짜 이거 보니까 월가 나쁜 놈들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영화인데 우리가 리먼 사태가 어떤 식으로 발생했었었고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이번 SVB 은행 파산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무엇이 있었고 지금은 어떤 게 다른 건지. 기본적으로 자산 유동화라고 했었을 때 이 그림이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일전에 레고랜드 편에서 가져왔었던 구조랑 많이 유사합니다. 그때 PF 유동화하는 거랑 이게 용어가 조금씩 다른 것 뿐이지 결국 큰 틀에서의 구조는 동일하거든요. A, B, S를 발행하는 거가 이
자산 유동화에 대한 기본 개념인데 자산 유동화 증권 그때 CP가 뭐고 ABCP가 뭐고 이런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복잡한 거 얘기보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뭔가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가보도록 할게요. 모기지라는 거 자체가 뭐냐?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죠.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죠.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너 뭐 믿고 빌려주니? 라고 하면 집 담보로 갖다가 빌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출을 받고 주택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겠죠. 문제는 은행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 있는 은행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뭐 1,000억밖에 없진 않겠지만 갑한테도 빌려주고 을한테도 빌려주고 병한테도 빌려주고 계속적으로 돈을 쭉 빌려줘요. 빌려주다 보면 은행 잔고율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겠죠. 돈이 이제 없어. 네. 다 빌려줬네? 뭐 정이 은행에다 예금 넣고 그럼 또 빌려줄 수는 있겠지만 예금 들어오는 것보다 대출이 훨씬 더 많아지면 더 이상 은행은 대출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 부분을 유동화시키는 게 MBS다. ABS랑 MBS랑 어렵게 볼 게 없습니다. ABS가 좀 더 광의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MBS라는 것 자체는 ABS랑 구조는 똑같지만 자산의 내용이 모기지 증권 즉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기초자산으로 한 게 바로 MBS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금융기관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출해주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없네? 1,000억 들고 있었었는데 지급준비율이 10%라고 가정하고 900억을 대출을 다 해줬어요. 근데 돈을 또 빌려주고 싶네? 채권을 넘기는 거예요. 쭉 투자자들한테.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지금 뭐 한 5%대 하잖아요. 이제 채권으로 해가지고 한 예를 들어 3%에서 4%짜리 MBS 채권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너 왜 5%를 해놓고서 우리한테 3, 4%로 그렇게 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내가 개개인들한테 직접 빌려주고 뭐하고 했었을 때 리스크들을 금융기관이 먼저 1차적으로 보죠. 신용평가라든지 이런 대행들을 먼저 다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도 났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나누고 크렌치라고 해요. 우리가 이 전체 MBS가 쭉 있었을 때 부도가 나는 비율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거에 나눠가지고 제일 안전한 거 선순위 AA 그 다음 거가 뭐 예를 들어 A 뭐 이런 식으로 뭐 B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선순위만 투자하는 사람 난 좀 리스크를 가져가도 금리가 좀 더 높은 거를 선호하는 사람 아예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은행이 들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900억을 빌려줬는데 채권단이 또 돈을 빌려주니까 다시 예를 들어 800억이 돌아왔어요. 그럼 또 이제 빌려주고 이걸 갖다가 MBS 발행해서 또 환수하고 이게 신용 창출이 계속적으로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금 금리 있잖아요. 그냥 개개인들 갑, 을, 병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 요즘 뭐 2에서 3% 이렇게 되게 되면 이 3%에서 내가 예금 받아가지고 그냥 빌려주는 거 5% 그것도 수시입출금식 통장이었으면 0.1% 이래가지고 이 예대마진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조차도 리스크를 갖다가 분산하면서 제3자들한테 3, 4%에다가 넘겨버리고 그럼 나는 또 1% 남잖아요. 그게 금융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시스템만 굴러가면 은행은 그냥 뭐 땅 찍고 헤엄치기네 라는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뭐냐? 서브프라임 할 때 이 접두사 낮은이라는 거죠. 서브니까 네. 메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임 등급이 우량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 등급제가 폐지됐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1등급, 뭐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든가 대기업을 다닌다든가 정말 자산이 많은 사람들의 이제 1등급, 프라임 등급이라 했었을 때 우리 뭐 서브프라임은 뭐 9등급 한테 막 빌려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게 되면 프라임 등급까지 해준다든가 아니면 조금 금리를 더 받아도 이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 서브프라임인 사람들한테도 막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부실도가 막 커지는 거예요. 소득도 없는 사람들 막 대출해주고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는 이게 떠받들여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노숙자가 신용대출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안 해줬겠지만 근데 노숙자가 저 집을 살 거예요 하면 집을 담보로 가져오니까 이자 연체한다 하더라도 뭐 집이 값이 올라가니까 난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은행들이 막 대출을 해줬었던 거죠.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다.
닌자 대출이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노 인컴 노 잡이에요. 노 인컴 노 잡 그리고 노 에셋까지 해서 닌자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건데 강아지 이름으로 대출받았다는 얘기했던데 사실일까요? 그거? 그것도 빅쇼트에 나오잖아. 그거. 제가 직접 팩트 체크를 한 건 아니지만 우리 빅쇼트 영화 보다 보면 쫑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저희 집 강아지인데요. 그래서 거기 그렇죠. 그냥 뽀삐 이름으로. 왜냐면 미국 은행도 굳이 이거 서류만 그렇죠. 그냥 대충 해도 명의도 확인 안 했다는 얘기잖아, 솔직히. 그렇죠. 그냥 그때 영화상으로 보다 보면 무슨 막 스트리퍼 같은 경우 나와가지고 자기 거 명의로 하나 받은 거는 기본에다가 그냥 가짜 이름 돌려가지고 개 이름으로도 대출받고 해서 집이 여러 채라고 그때 자랑하고 5채. 그만큼 엉망이었다라는 거죠. 리스크에 대한 검증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이게 대출이 막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었었는데 더 가속화시킨 게 CDO였다. ABS라든가 아까 MBS라든가 1, 2, 3, 4, 5 이런 것들 막 혼합시켜요.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연금공단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좀 안전한 거를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투기 성향 강한 거라 할 수는 없고 우리는 트리플 A 이상만 투자해 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한 차례는 돌렸어요. 아까 MBS 같은 경우도 우리 트렌치 구조 나눠서 맨 위에가 AAA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예를 들어 B다. 근데 연기금은 이런 데만 들어와. 일단은 발행했어. 나머지 이거는 조금 리스크를 안고 가는 사람한테 판다든가 아니면 내가 떠안아야 되는데 이것도 더 팔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 A에 있는 거에서도 조금 낮은 거 여기서도 조금 낮은 거 이거를 짬뽕 시켜요. 섞어. 빅쇼트 영화 보면 막 칵테일에 비유를 하는데 섞어서 다시 한번 나눠버리면 그럼 거기서도 부도가 되는 비율은 또 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또 등급 잘라보니까 신용평가 회사한테 등급 받아서 이거 안전하다 나오면 이거 AA 등급 나오니까 또 팔고. 그래서 점점 막 상향이 되잖아, 등급이. 네.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그전에는 이게 등급이 안 나올 거를 AA 등급 나올 만한 애들이 더 많이 나오게끔 해버리면서 나중에 CDO끼리도 섞고 뭐하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나왔었던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었다. 모든 것들의 원인이 결국은 기초자산인데 아무리 신용평가 회사가 신용보강해주고 이거 괜찮다라고 하고 섞고 자시고 한다 하더라도 원인이 집인데 이 집 대출을 지탱하고 있었던 게 저신용자들이 막 해줬다 보니까 그냥 위에서는 지들끼리 돌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했었지만 그러다가 결국은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잖아요. 어디 떨어지고 우리 갑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가다 보면 결국은 우량했었던 사람들조차도 그냥 무너지면서 다 무너졌었던 게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리먼 사태를 조금 이해하고서 다시 SVB 사태를 보게 되면 조금 다른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일단은 SVB 은행이 파산은 했어요. 그러면서 뉴스 기사 나오는 거가 미국 역대 2번째 큰 은행 파산이다. 금융시장 패닉이다. 미국 16위 은행이다. 미국의 은행이 몇천 개씩 된대요. 그 16위가 파산할 정도면 그 이하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뱅크런 나오면서 이제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거 어마어마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SVB 사태에 관련해서 국내 영향이 제한적이다 라고 했었을 때 언뜻 보면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국내 영향 제한적이다 그렇죠. 라고 말했었던 거에 대한 오마주 느낌 약간 조금 이거 쎄한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긴 해요. 한국은행에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 SVB 파산 사태 발생 원인으로 잡은 게 금리 상승에 취약한 특수한 자산 부채 구조가 문제가 있었다. 기업 예금들을 갖다가 그냥 조달하고 있었는데 자산이 너무 많이 들어왔었던 거죠. 은행 입장에서 그 전에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양적 완화하면서 돈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대출해 주는 거는 한계가 있고 이 돈을 그냥 어떻게 하지? 왜냐면 이자는 또 줘야 되는데 이 돈을 또 굴려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기보다는 제일 안전한 미국채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집어놨었다. 국채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온 거다 보니 아까 봤었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부동산이 부실이었었는데 그 부실 채권 위에다가 뭐 금박지를 씌워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건 부실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채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발생 자체가 다르다. 왜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 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정확히 잘 몰랐었는데 이걸 노리고 딴 건 아니었지만 최근에 투자자산 운용사 공부를 하면서 취득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공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금리 채권의 관계 이런 것들 참 중요한데 예, 그걸 어떻게 보면 따시는 바람에 더 그러니까 공부가 또 깊어지셨네요. 채권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보도록 하자면 채권은 안전한 거 아니야? 만기되면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게 채권 가격이 빠집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 간에서는 상호 간의 반비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빠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 이렇습니다. 채권 자체는 어떤 식으로 보느냐, 미국채, T빌, T본드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10년 만기 채권이라고 해요. 1,000억짜리 채권을 샀어요. 10년 만기가 되면 받는 거예요. 중간에 뭐 금리 자체는 얼마 안 할 수는 있겠죠. 쿠폰 금리가 예를 들어 1%다 라고 하면 1% 이자 계속 쭉 받다가 만기가 되면 1,000억을 돌려받는 게 기본적인 채권 구조예요. 그러면 뭐 미국이 솔직히 망할 일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죠. 우리나라 은행이 미국채 사는 느낌이랑 미국 은행이 미국채 사는 느낌은 더 다를 거잖아요. 이게 가격이 왜 빠지느냐? 만기가 도래해야 상환하는 거죠. 듀레이션이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이게 무게 중심축을 딱 잡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만기 상환하는 시점이 언제냐 했다 보니까 딱 시소하는 것처럼 그전에는 이자 1% 받다가 결국 상환 시점이 되는 거는 맨 마지막에 무게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 조금씩 받다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듀레이션이 예를 들어 9년이다. 그럼 거의 9년이 돼야 이거를 받는 느낌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보통 채권들은 다 후반 쪽에 쏠려 있죠. 그러니까 5년 차에 팔려고 한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1%짜리 금리 거를 내가 왜 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갔죠. 이번에 미국이 한 차례 더 올리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5%예요. 이걸 내가 왜 사? 그런데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되냐? 할인을 하는 거죠. 액면가 1,000억짜리를 갖다가 그럼 내가 900억에 팔게요. 그래도 안 사. 800억에 팔게요. 수익률은 뭐 1% 이거 액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전마진 얘기하는 것처럼 만기 5년만 더 가져가면 200억은 무조건 버네? 오케이. 사야겠다. 이러면서 거래가 되는 게 이제 채권 가격이 되는 겁니다. 시중금리 같은 경우가 여기서 그림 쫙 나오는 게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고요. 빠숑님은 채권을 사고 팔고 해보신 적이 있나요? 개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펀드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간접 투자하죠, 저희한테. 간접 투자? 예. 근데 여러분들도 채권을 사실 사고 판 적이 있습니다. 그래. 아, 옛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 집 사고 뭐 차 사고 그럴 거. 그렇죠. 우리가 주택을 살 때 국민주택 채권을 여러분들이 사셨어요. 그러네. 그리고 팔아봤어요. 네네. 근데 왜 기억이 안 날까? 늘 깡을 하니까. 그쵸. 깡을 하니까. 수수료만 냈지. 그냥 법무사님이 알아서 네. 그냥 묻지도 않아요. 이거 보유할 거예요? 가지고 있을 걸 묻지도 않아요. 바로 그 즉시 팔아서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딱 보다 보니까 국민주택 채권 상각비 하면서 그냥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그냥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이것도 개념은 똑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1,000만 원짜리 국민주택 채권을 샀다. 네. 라고 하게 되면 만기가 예를 들어 10년이면 10년 그냥 있으면 10년 이후에 1,000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죠. 금리가 얼마 안 하거든요. 요즘 네. 조금 올랐다라고 해도 아마 2에서 3%로 기억하는데 뭐하러 가지고 있어? 라고 하니까 바로 그 즉시 우리가 일명 깡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사요? 이렇게 금리 낮은 걸 누가 사? 그러니까 800만 원이면 살게 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이거 200만 원 비용으로서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채권 가격 할인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200만 원이라는 표현을 했었지만 보통 이 채권 상각비가 한 10%에서 진짜 뭐 높을 때는 막 18%, 19%까지도 간 적도 있었어요. 뭐 1,000만 원짜리였다라고 하면 그냥 뭐 100, 200만 원이 사라지는 거죠.
이 레고랜드 사태랑도 리마인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산 유동화 했었을 때 특수목적 법인들이 있고 여기서 ABS라든지 ABCP 발행하는 부분 얘기했었었죠. 그때 당시 기사 보다 보면 한전채 금리도 6%대 나오고 강원도에서 지급보증 섰었던 게 디폴트가 나니까 AAA 등급이 무너졌네? 몰미더가 돼버리면서 채권 시장이 막 흔들렸거든요. 한전채 같은 경우는 정말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보증이 되는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6%가 떴어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가 아까 뭐 1%짜리 금리를 가지고 있으면 아니 6% 금리도 있는데 이걸 누가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손실들이 어마어마하게 났었었고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 채권들조차도 금리가 당시 막 10% 넘게 올라가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죠. 무엇보다 이 사태를 만든 원유 2022년도 하반기부터 막 갑자기 빅스텝 하더니 자이언트 스텝 막 연속적으로 쫙쫙쫙 하고 솔직히 2022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금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SV 그 뱅크에서도 국채를 투자했겠죠. 저렇게 될 거지 않았으면 안 투자했지. 그렇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었으면 안 샀죠. 안 샀죠.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는 이제 월가의 탐욕이라고 솔직히 단정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대로 검증을 안 하고 도덕적 해이. 포트폴리오 상에서 아니 채권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이게 터져 나갈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냐라는 거죠. 기준금리가 쫙 올라가 버리니까 채권 가격이 훅 떨어지는 거고 무너진 사태가 왔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얘기해드렸고 SBB 은행 사태를 설명드렸어요. 2008년 오마주처럼 보였지만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를 다시금 느낄 거예요. 애초에 이 사태의 원인은 파월 때문이다. 일단 금리 때문이다. 연준발 위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되게 재밌는 거가 2003년 3월 8일자 매파 본색 다시 나왔다. 최종금리 더 올릴 수 있다. 당장 이번에 빅스텝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3월 11일자 기사 보면 SBB 은행 파산했다. 실리콘밸리 공포에 빠졌다. 그러고서 이제 뉴욕 시그니처 은행도 폐쇄했다.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바로 3월 13일자로 이거 긴급 진화해야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5천만 원만 보호해 주는 것처럼 미국도 예금자 보호 기준이 있는데 16위 은행도 망했는데 그 이하 은행들은 다 망하겠네 판단하니까 뱅크런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일단은 안심시켜야겠다 하면서 예금 전액 보증하겠다. 곧바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당신의 예금은 안전하다 라는 얘기들도 한 게 바로 3월 13일입니다. 또 미국에서 그 다음으로 파산한다라고 얘기 돌았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도 일단은 1금융권 좀 더 미국에서도 더 안전한 은행들한테 돈이 막 갔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다시 돈 빌려주는 느낌으로 갖다가 가주는 건 거죠. 제닛 앨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열심히 뛰고 있죠. 야 설득해가지고 돈 좀 빌려줘. 이거 망하면 안 돼. 중소은행들 예금 전액 보증하도록 하겠다. 라는 얘기가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소형 은행들한테까지 퍼지는 거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우리가 SVB 사태가 좀 진압되나 했더니 16일에는 크레딧 스위스까지 위기다. 스위스 두 번째 은행이 망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정말 큰일이냐? 이조차도 막기 위해서 결국은 사실상 합쳤죠. 이제 1등과 2등이 먹었지. 1등이 2등을 먹게 먹었죠.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신용 위기로 가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이 사태가 왜 나타났냐? 이거 해결책은 금리 인하다. 네. 라는 건데 제가 이거 몇 년도 기사 가져왔냐면 2007년도 기사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금리를 일단 낮춰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메릴 린치가 얘기한 건데 메릴 린치 지금 기억 안 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먹혔거든요. 이거 왜 얘기했나 했더니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도 서프라임 모기 사태 때문에 막 부실 채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살려줘였었어. 금리를 낮춰 이 사태가 해결된다는 거는 알고 있다 보니 패드 입장에서도 이거 조금 어떻게 해야지? 인플레는 잡아야겠고 이런 자기 모순에 빠진 거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금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원래 빅스텝 한다 했다가 25bp를 올리는 걸로 멈췄었죠. 그러면서 지금 일면에 다 뜬 거가 은행 안정 위에 모든 수단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연내 금리 인하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제목들은 다 뽑았지만 사실 내용은 전이랑 다른 게 없어요.
그 전에 원래 상단폭을 더 높일 수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올해 안에 올려야 한 번 더 이렇게로 끝났거든요. 지금 이미 5%잖아요. 해봤자 한 번 더 올린다. 연준 입장에서도 그냥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파월이 말한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 미국은 튼튼하다 이러다가 갑자기 훅 가니까 이번에 동결해버리면 미국 진짜 안 좋은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눈치 보다가 25bp 올린 거 아니냐. 2021년도 디셈버 12월 달에 발표한 연준 전도표조차도 사실 최상단의 당시 3%로 봤었어요. 근데 종료는 그냥 4% 훅 넘겼잖아요. 경기가 급변하면 언제든 바뀔 수도 있다. 핵심은 일단은 리먼 사태에 대한 발생 원인과 지금 사태의 발생 원인이 다르고, 지금 SVB 은행 파산 사태는 채권발 파산 사태, 그리고 이 채권발 파산이 왜 나타났냐라고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차이점을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일단 시작 자체도 다르고 진행 과정도 다르고 결말도 좀 다른 상태인 것 같고요. 물론 아직 결론이 완전히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최근에 또 이렇게 급매물이 없어지고 뭐 단기 반등이 나온 지역들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조정이 되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연관해 봐야겠지만, 과거 10여 년 전에 이 일과 직접적으로 매칭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좀 멋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제2의 금융위기 사태가 온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확실히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2편에서 조금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볼까 하고요.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리먼 사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리먼 사태 앞전에서 먼저 망한 은행이 있었었는데 그때 안 도와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먼은 크니까 도와주고 쟤는 망해도 되고 라는 게 약간 자기 모순적인 것도 있어서 뭐 그냥 리먼 망해도 돼 라고 하면서 놔뒀더니 어마어마한 연쇄 상호작용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냥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었던 사태다 보니까,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도 약간 조금 이게 합병이 맞냐 뭐냐 얘기 나와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신용에 대한 위기로 가지 않도록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비판들이 많죠. 이거 그럼 또 모럴 해저드 나오는 거 아니냐, 왜 다 보장해 주냐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 자체가 이전 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연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 김이 막 터지려고 하는 거를 뚜껑을 일단은 계속 꽉 닫기보다는 살짝 열면서 김 빠지기를 기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터지냐 안 터지냐가 핵심이겠지만 적어도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는 하시고서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리먼 브라더스 이전에 망한 은행이 베어스턴스라는 은행인데요. 맞고요. 제가 영화 추천을 해드리면은 이제 빅쇼트도 좋은데 월스트리트 2가 있어. 2는 베어스턴스 망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보시면은 요 상도 다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2부에서는 이게 금융위기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